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작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집을 떠나 방랑 3천리에 나선 김작가 씨 앞에는 온갖 어려움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커다란 삿갓을 뒤집어 쓰고 손에는 긴 죽장 하나에 의지하여 여기저기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김작가. 그러니 그의 행보는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것일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도둑놈명을 쓰는가 하면은 나중에는 살인놈명까지 뒤집어 쓰고 온갖 고초를 당하는 김작가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그냥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홀어머니가 있는 영월 땅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으련만 그럼에도 여전히 방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김작가십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의 발길은 정처 없습니다. 다시 반월 행자를 떠나서 끝없는 방랑길에 오른 김작가. 이번에는 지독한 허풍쟁이를 만나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만난 허풍쟁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나 허풍을 떠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김작가는 허풍쟁이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이제 낭독해드립니다. 허풍쟁이와 옴쳐. 고개를 넘을수록 숨이 가빠온다. 길을 떠날 때에는 건강이 회복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정작 길을 걸어가니 왼편 다리가 몹시 불편하였다. 반월 행자의 후의를 무시하고 억지로 길을 떠난 것이 역시 무리인 것 같았다. 한나절을 지나고 나니 다리가 무거워 더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풀밭에 주저앉아 쉬고 있노라니까 저만큼 나무꾼 아이가 하나 걸어오고 있었다. 예, 혹시 이 부근에 자고 갈 만한 집이 없겠느냐? 조동은 까닭없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답한다. 이 고개를 내려가면 오만석 아저씨네 집이 있어요. 오만석? 이름이 오만석인 걸 보면은 굉장한 부자인가 보구나. 부자요? 소녀는 킬킬킬 혼자 웃었었더니 이름은 오만석이라도 실상은 가난뱅이에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작가는 무슨 중에 실수하였다. 실상은 가난한 사람인데 이름만은 오만석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장벽이 굉장한 허풍쟁이인가 보구나. 소녀는 허풍선다는 말을 듣더니 손뼉을 치며 웃어쌌는다. 맞아요. 오만석 아저씨는 유명한 허풍선이에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오만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허풍선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도 유명한 허풍선이라면 성도 숫자 허씨로 바꿔버렸으면 좋았겠구나. 그렇잖아도 마을 사람들 중에서 성을 허가로 바꿔버리라고 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요. 소녀는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지 오만석 아저씨를 왜 허풍쟁이라고 하는지 그 동기를 아세요? 하고 묻는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허풍선이라는 별명이 생겨나게 된 데는 무슨 특별한 동기라도 있었는가? 있고 말고요. 내가 그 얘기를 말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소녀는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성품인지 풀밭에 털썩 마주 앉더니 김작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겨울철만 되면은 남의 집 사랑방에 모여서 앉아 새끼도 꼬고 신도 삼고 멍석도 내고 하였다. 그러한 풍습은 수백 년 이래로 전해 내려오는 농촌 고유의 풍습이었다. 그날 밤도 마을 사람들은 김첨진의 사랑방에 모여 앉아 어둠침침한 등잔 밑에서 새끼를 꼬고 신을 삼고 있었다. 남의 집 머슴을 사는 더벅머리 노총각 오돌쇠도 그 중에 섞여 있었다.
오돌쇠는 오줌을 눈다고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 후에 헐레벌떡 방으로 뛰어들어오며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 아닌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지금 산 위에서 30여 마리 호랑이가 무리를 지어 달려 내려오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단 말이냐. 호랑이가 30여 마리씩이나 몰려온다니 마을 사람들은 기절초풍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야, 호랑이 30여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그렇다면 우리들은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장가도 못 가고 죽자니 너무도 서럽구나. 이 사람아, 호랑이 밥이 되는 판에 장가를 가고 못 간 것이 무슨 문제인가?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하던 일을 팽개치고 일었으며 야단답석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무렵만 해도 강원도 산골에서는 사람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호랑이가 30마리씩이나 몰려온다면 위세가 대단할 터인데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있어도 호랑이가 나타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늙은이 하나가 오돌쇠를 나무란다. 이 사람아, 호랑이가 어디서 나서 30마리씩이나 한꺼번에 몰려온단 말인가? 아니에요, 30마리까지는 몰라도 10마리는 될 거예요. 이 사람, 자네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사냥꾼이 많아서 호랑이도 씨가 말라가는 판인데 호랑이가 10마리씩이나 어디 있단 말인가? 10마리까지는 몰라도 한두 마리는 틀림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임을 알고 오돌쇠에게 이게 뭐라 이 자식아, 호랑이가 무슨 놈의 호랑이란 말이냐? 하고 욕을 퍼부었다. 그러면 오돌쇠는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오줌을 싸고 나서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어디선가 버스럭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만은 분명하거든.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고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였던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속은 줄 알고 모두들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마을 사람들은 오돌쇠를 허풍선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소년의 말을 듣고 있던 김삿갓은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그거 참 웃기는 얘기로구나. 허풍선이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 네가 말한 오만석 아저씨란 말이지. 소년은 연방 킬킬거리며 대답한다. 오라요, 그 허풍선이가 바로 오만석 아저씨예요. 그러나 실상인즉 그 아저씨의 본명은 오만석이가 아니고 오돌쇠거든요. 오돌쇠가 오만석으로 둔갑하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모르느냐? 김삿갓은 지나가는 말투로 무심히 물어본 것이었다. 그러나 소녀는 그 질문을 받고 나더니 또다시 킬킬거린다. 웃기는 게 없느냐? 그 아저씨가 이름을 바꾼 데도 재미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김삿갓은 다리가 불편하기에 푹 쉬어가고 싶어서 소년을 말동무로 삼으려고 살살 꿰었다. 풀밭에 한가롭게 주저앉아 철없는 초동과 더불어 부담 없는 객담을 주고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었다. 노릇 사람이 자연 풍경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아무 부담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해를 초월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만약 그 산수를 이용해 돈이라도 왕창 벌어볼 생각으로 바라온다면 누구도 순수한 즐거움은 느낄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도 그와 마찬가지다. 사람과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아웅다웅 싸우기가 예사인데 그것은 서로 간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인 것이다. 이해를 초월하고 나면 세상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다. 비근한 실례로 언젠가 객주집에서 만났던 뚱뚱보 박서방의 경우를 두고 생각해보자. 박서방이 객주집 주인 마누라와 통정하는 것을 보고 김삿갓은 까닭모를 불쾌감을 느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다. 불쾌감을 느꼈던 이유는 간단하다. 김삿갓 자신이 못하는 짓을 박서방은 용감무쌍하게 해출돼서 오는 일종의 시기요 심술이었다. 시기나 심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욕심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다. 애당초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남이야 무슨 짓을 하거나 불쾌감을 느꼈을 까닭이 없지 않은가. 가령 참새나 까치 같은 날짐승들이 교미하는 것을 보았다고 치자. 날짐승들이 교미하는 것을 보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박서방의 외도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던 것은 의분도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질투의 감정이었다. 지금 소년이 들려주려는 오만석의 이야기에는 이해가 전혀 결부되어 있지 않기에 김 작가는 아무 부담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하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임금님에게는 당나귀기라는 우화는 그런 본성에 근거를 두고 생겨난 이야기였다. 소녀는 김 작가의 부추김을 받고 나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또 시작하였다. 오만석의 본명은 오돌쇠다. 오돌쇠는 집이 워낙 가난하여 30이 넘도록 더벅머리 노총각으로 남의 집 모습을 살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유일한 소망은 돈을 벌어 예쁜 처녀에게 장가를 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입버릇처럼 항상 이렇게 씹으려대었다. 쥐기를 장가를 들려면 돈을 빨리 벌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빨리 벌 수 있지? 어떤 익살꾸러기 늙은이가 그 말을 듣고 오돌쇠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 사람아, 부자 되기처럼 쉬운 일이 없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도 안대를 하는가? 오돌쇠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부자 되기가 싫다뇨?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요? 그것은 지극히 간단한 일이네. 중신 할미를 찾아가서 장가를 보내달라고 부탁만 하면 되는 것일세. 오돌쇠는 그 말을 듣고 도리질을 하였다. 영감님도 참, 나 같은 가난뱅이한테 누가 시집을 와줄 겁니까? 물론 자네 같은 가난뱅이한테 시집 와줄 처녀가 쉽지는 않겠지. 그러나 자네는 그날부터 부잣집 아들이 될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제가 어떻게 갑자기 부잣집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요? 이 사람아, 그만큼 일러주었으면 대뜸 말아들을 일이지 내 말을 그렇게도 알아듣지 못하겠는가? 저는 암만 해도 알아듣지 못하겠는걸요? 그렇다면 내가 좌스역의 일도 중세 중신 할미가 소개하는 신랑치고 가난뱅이 신랑을 본 일이 있는가? 중신 할미한테 장가를 보내달라는 부탁만 하면은 자네도 그날부터 틀림없이 부잣집 아들이 되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짓궂은 늙은이의 즉흥적인 농담이었다. 그러나 오돌쇠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 있어 그날로 이름을 오만석이라고 고쳤다. 이왕이면 이름만 들어도 놀라 자빠지게 오돌쇠를 오만석이라고 고쳤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중신할머니를 찾아가니 중신할머니는 대뜸 이름만 보아도 오만석 부자가 장가를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나만 믿고 아무 걱정 말아요. 하고 즉석에서 장가 보내줄 것을 장담을 하는 것이었다. 김 작가는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크게 웃었다. 모순꾼에 지나지 않는 오돌쇠가 이름을 오만석의 뜻인 오만석으로 고쳤다는 이야기도 우스건이야. 중신할미가 오만석이라는 이름을 듣고 장가를 보내줄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대뜸 장담을 했다는 것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김 작가는 웃으면서 다시 물었다. 그래? 오만석이라는 사람이 이름을 고친 덕택에 장가를 갔는가? 물론 가고 말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주머니가 바로 그때 결혼한 부인인걸요. 김 작가는 그 말을 듣고 새삼 놀랐다. 뭐야? 정말로 장가를 갔어? 가고 말고요. 이름 고친 덕택을 굉장히 본 거죠. 김 작가는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같아서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다. 불알도 쪽밖에 없는 모순꾼의 이름을 고친 덕분에 장가를 들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얘기로구나. 도대체 그게 언제적 얘기냐? 내가 9살 때 여름에 있었던 일이니까 5년 전에 이 일인걸요.
그 아저씨네는 벌써 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큰아이가 5살이나 된걸요? 5년 전 여름에 결혼했는데 큰아이가 벌써 5살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 신부가 시집 올 때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던 모양이지. 그러자 소녀는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주머니가 시집 올 때는 혼자 오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본걸요. 시집 올 때는 혼자 왔겠지만 친정에 맡겨두었던 아이를 나중에 데려왔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주머니가 첫 아기를 낳을 때 미역이 없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미역을 내가 갖다 준걸요. 그러면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왔다는 말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려나 그 아주머니는 보통 여자가 아닌 것만은 확실해요. 보통 아주머니가 아니라니 어떤 점이 보통 아니란 말이냐? 오만석 아저씨는 남들 앞에서는 큰 소리를 그렇게도 잘 치지만은 아주머니한테만은 꼼짝을 못해요.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예요. 고양이 앞에 쥐라. 그 마누라가 무척 무서운 마누라인가 보구나.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저씨가 마누라한테만은 쩔쩔매거든요. 마누라가 소중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는 속담이 있지 않느냐. 소년을 상대로 실없는 객담을 주고받는 사이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김삿갓은 오만석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리하여 오늘 밤은 그 집에서 신세를 지을 생각이 들었다. 고개를 다 내려오니 산기슭에 조그만 초가집이 한 채 있다. 그 집이 바로 오만석이네 집인성 싶었다. 주인을 부르니 40 가까이 되어 보이는 상투바람의 사나이가 나온다. 몸집이 우람하고 얼굴이 막 빼준 메주덩이처럼 익살스럽게 생긴 품이 그가 바로 허풍선이로 유명하다는 오만석인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머리를 수그려 보이며 묻는다. 지나가던 나그네 올시다. 주인장이신가요? 그렇소. 내가 주인이요. 나는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올시다. 사나이는 삿갓이라는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이리기웃 저리기웃거리며 싱긋거린다. 김삿갓? 그거 참 이름이 멋이 있구려. 나는 오만석이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졌으면 싶은데 댁에서 재워줄 수 있을런지요? 그거 어렵지 않은 일이요. 어서 들어갑시다. 한마디로 쾌락해주는 것을 보면 오만석은 인심이 후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김삿갓을 살인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다가 벼랑간 발길을 딱 멈추더니 가만히 있자. 나는 좋지만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하겠어.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오만석이 유명한 공초가라는 말은 이미 들은 바 있기에 살인문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주인 마누라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는지 오만석은 부엌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는데 어떡하지? 하고 묻는다. 그러자 주인 마누라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하요. 날이 저물어서 자겠다는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쫓아낼 수는 없는 일이 아니요. 사람이 그만한 인정도 없어서 어떡하요. 경무가 매우 바른 소리다.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인 마누라를 먼 빛으로 바라보니 키가 작닮아간 것이 몹시 안팡져 보이는 인상이었다. 마누라의 후락이 내렸어. 어서 들어갑시다. 오만석은 김삿갓을 윗방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김삿갓은 허우대가 우람한 대장부가 마누라에게 쩔쩔매는 꼴이 우스워서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무심중에 빙그레 웃으며 오만석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주인장은 몸이 무척 건강해 보이는데 키가 몇 자나 되시오? 사내 대장부가 마누라한테 그렇게도 쩔쩔맬 수 있느냐 하는 간접적인 비아냥거림이었던 것이다. 오만석의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면 김삿갓의 질문에 얼굴을 붉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허우대가 장대한 사람은 대개 눈치가 어두운 법이어서 오만석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나만 보면 키 얘기를 하니 웬일이죠? 일전에도 지나가던 사람을 하룻밤 재워준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나를 보더니 대뜸 키에 대한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단단히 골라준 일이 있었다우. 오만석은 그렇게 말하며 곤방대로 담배를 연성 피우고 있었다. 손님이 주인한테 허풍을 떨다니요? 그 사람이 어떤 허풍을 떨었기에 골려주었다는 말이요? 그 친구는 내가 키가 큰 것이 비유에 거슬렸던지 자기네 마을에도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이 있다나요? 그래서 키가 얼마나 크길래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키가 얼마나 큰지 머리가 하늘에 닿는다는 거예요. 허풍을 떨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래서 노형은 뭐라고 하셨어? 허풍을 떨기로 말하면 나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난 즉석에서 그 사람을 깍소리도 무긋하게 만들어버렸죠. 어떤 얘기를 했길래 깍소리도 못하려단 말이요? 머리가 하늘에 닿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나서 내가 본 사람은 키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아랫입술은 땅에 있는데 윗입술이 하늘에 닿아 있다고 말해주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꼼짝 못하고 머리를 숙여버리더군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허리를 움켜잡으며 웃었다. 언젠가는 버스럭하는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30여 마리씩이나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허풍을 떨었다는 오만석이 아니었던가. 입술만으로 하늘과 땅에 그득 차 있었다면 그 사람의 몸뚱이는 어디 있지요? 그러자 오만석은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 사람의 입이 워낙 커서 나는 그 사람의 입만 보았지 몸뚱이는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지요. 허풍도 그만하면 가히 세계적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았다. 그처럼 구변이 엉끔스러운 사람이 마누라한테만은 어째서 쩔쩔매는지 김삿갓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주인 마누라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김삿갓은 오만석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노형은 힘이 장사인데다가 구변도 남달리 좋으면서 마누라한테만은 어째서 꼼짝을 못하오? 사내대장부가 가장의 채통을 생각해서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오만석은 왜 공초가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을 받고 나더니 개면쩍은 듯 싱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혼잣말 빗듯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세상에 임금님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데 임금님은 말을 잘하고 힘이 세어서 임금님이 된 줄 아시오? 모든 것은 팔자소관이라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니 그럼 공초가가 되는 것도 팔자소관이란 말이오? 물론이죠. 내가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것은 팔자소관이고 말고요. 내가 마누라한테 왜 꼼짝 못하게 되었는지 그 여인을 말할 테니 한번 들어보시려고. 그리고 오만석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오돌쇠는 장가를 들기 위해 이름을 오만석으로 고쳐가지고 중신 할머니를 찾아갔던 것은 독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중신 할머니는 이름이 오만석이라는 소리를 듣고 나더니 이렇게 장담하더라는 것이었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장가를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장가를 꼭 보내줄 테니 나만 믿어요. 그런 장담을 한 지 사흘 후에 중신할머니는 신부감을 한 명 천거해 왔다. 그 처녀는 집도 있고 1년 먹을 양식도 장만해 놓았고 게다가 평생 먹을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슴살이를 면하기 위해서도 그 처녀와 꼭 결혼하도록 하라고. 오만석은 말만 들어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집도 있고 1년 먹을 양식도 있고 게다가 평생 먹을 것까지 있다니. 그렇다면 결혼하는 그날로 머슴살이도 면하고 부자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오만석은 부랴부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알아보니 신부는 다른 사람 아닌 중신 할머니의 조카딸로서 청산과부가 아닌가. 그녀가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남편이 죽자 중신 할머니는 깜짝같이 그 사실을 속여가지고 오만석에게 재혼을 시켰던 것이다.
신부는 처녀라고 하더니 처녀가 아니었군요. 오만석의 그런 불평을 은근히 말하자 너스레를 잘 떨기로 소문난 중신할머니는 이렇게 휘갑을 쳐버리더라는 것이었다. 에따 이 사람아, 처녀란 첫날 밤만 지나면 그만인데 처녀가 무슨 필요인가. 아무 소리 말고 오늘부터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살게. 새색시 덕택에 머슴살이도 면하게 되었고 집도 생겼고 먹을 것도 넉넉하니 오만석으로서는 그 이상의 불평은 말할 형편이 못 되었다. 그러나 한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여일이 지나도 일체 말이 없지 않은가. 오만석은 그 문제가 궁금하기 짝이 없어 하루는 중신 할머니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신부가 한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으니 웬일이죠? 중신 할머니는 옛날에는 순전히 남남시간이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난 지금에는 첫 숙모에 해당하는 어른이다. 첫 숙모인 노파는 조카 사위인 오만석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 사람아, 그 애가 시집갈 때 한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간다고 했기에 나는 그 애의 말을 고지고대로 자네한테 전했을 뿐일세. 그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는가. 그 일이 궁금하거든 색시한테 직접 물어보게나. 말인즉 옳은 말이었다. 한평생 먹을 것이라면 논과 밭을 가지고 온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논과 밭이라면 반드시 땅 문서를 가지고 왔어야 옳을 일이다. 한평생 먹고 살아갈 그 땅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논은 몇 마씩이나 되고 밭은 몇 마씩이나 되는 것일까? 오만석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글거린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하루는 새색시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시골 때 한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땅 문서는 어떻게 되었지? 이제는 한평생 같이 살게 되었으니 땅 문서를 이리 내놓아 보라고. 새색시는 땅 문서라는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땅 문서라니요? 어두운데 형듣기 격으로 난데없는 땅 문서가 무슨 말이요? 땅 문서를 모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첫 숙모가 중신을 들 때 신부가 한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다고 했다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는 게 무슨 소리야? 아, 그거요? 그것은 땅 문서가 아니지만 그거라면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어디다 두고 아직까지 내게는 보여주지 않는 거야? 그거라면 장롱 속에 그냥 넣어두고 있는걸요? 뭐 장롱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그렇다면 어서 내보여요. 당신이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내드릴게요. 색시는 그렇게 말하더니 한평생 먹을 것을 찾아내려고 부랴부랴 장롱 속을 뒤진다. 오만석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형용하기 어려운 환희와 긴장감을 느꼈다. 땅 문서는 아닌 모양이나 땅이 아니고도 한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면 그것은 황금덩어리가 아니겠느냐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만석은 새색시가 장롱 속에서 꺼내주는 물건을 보고 까무라칠 듯이 실망하였다. 오만석은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문득 김삿갓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때 새색시가 나에게 준 물건이 뭐였는지 노용은 짐작이나 하시겠소? 에이 여보시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짐작하오? 듣기에도 궁금하니 빨리 말해주시오. 아니게 아니라 김삿갓은 어지간히 궁금하였다. 오만석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손에 들고 있던 곰방대를 김삿갓에게 불쑥 내밀어 보이며 그때 새색시가 장롱 속에서 꺼내준 물건은 바로 이 담뱃대였다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다가 벼랑간 깜짝 놀라 뭐? 한평생 먹을 것이 고작 담뱃대였다고요? 허기는 말인즉 틀림없는 말이요. 담뱃대는 하나만 가지면 한평생 먹을 수 있으니까 말이요. 하고 말하며 포복절도를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기절초풍을 했다는 게 아니오. 그때 새색시가 나에게 이 곰방대를 내밀어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아무리 담배를 좋아해도 이것 하나만 가지면 한평생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오만석은 그렇게 말하며 문제의 곰방대를 연신 흔들어 보인다. 김 작가는 북받쳐오르는 웃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말인즉 철저히 옳은 말이요. 그 지에 비해 그 지엄이라 두 분은 틀림없는 천생연분인가보. 지아비는 허풍을 얼마나 잘 떠는지 입술 하나로 하늘과 땅이 꽉 찬다고 했는데 지엄이는 곰방대 하나 가지고 오면서 한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느라고 큰 소리를 쳤으니 그야말로 막상막한 거 아니고 뭐냔 말이요. 그러나 오만석은 고개를 가로흔든다. 아니죠. 나는 죄없는 허풍을 떨었을 뿐이지만 신부는 시집을 오면서부터 신랑을 속였으니 세상에 그처럼 고약한 버르장머리가 어디 있느냔 말이요. 따지고 보면 그렇기는 하구려. 그래서 댁은 신부에게 뭐라고 하셨어? 눈과 밭을 가지고 온 줄 알았다가 거대한 꿈이 한꺼번에 왕창 무너져 버리니까 기분이 나빠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건 사실일 거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니까. 김 작가는 연방무소됐다. 오만석은 새삼스레 화가 동하는 듯 이렇게 투덜거린다. 세석 씨한테 본때 있게 당하고 나니까 화가 동해 견딜 수가 없더란 말이요. 그런 문제를 유야무야하게 넘겨버렸다가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나중에는 큰일 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버르장머리를 못하도록 혼을 단단히 내줄 결심이었지요. 김 작가는 들을수록 흥미가 진진하였다. 그렇지, 그것은 잘 생각한 것이요. 결혼 초에 뒷대를 세워놓지 않고 귀여운 생각에서 오냐 하며 그냥 넘겨버렸다가는 나중에는 뒷수습을 못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소? 김 작가는 오만석의 입에서 특이한 묘책이라도 나오는가 싶어 귀를 바짝 기울였다. 그러나 오만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도 기운이 없었다. 버릇을 고쳐놔야 하겠다는 생각만은 옳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모두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걸요. 김 작가는 그 말을 듣고 실망하는 빛을 보이며 여보시오. 어떤 방법을 썼길래 새색시한테 굴복을 당했다는 말이오? 하고 정면으로 나무라 주었다. 오만석은 면목이 없는 듯 이렇게 중얼거린다. 너는 너대로 비성선을 써본다고 했다우. 그러나 계집이 어떻게나 야멸찬지 아무런 비상수단도 내 여편네한테는 전혀 들어먹히지 않는 것을 어떡하오? 비상수단이란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오? 나는 여편네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시집은 지 열흘 더 채 안 되는 새식지한테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속여먹으려거든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버리자고 어마어마한 엄포를 놓아보았죠. 내가 그렇게 나오면 새색시는 울고 불며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비대 발표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뭐라고 하더란 말이요. 여편네는 눈썹 한 개도 끄덕하지 않으면서 나는 당신을 속인 일이 없는데 당신이 엉뚱한 오해를 해가지고 이혼을 하자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은 내 집이니까 이혼을 하려거든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하고 나오니 나로서는 또 할 말이 있어야 말이죠. 김 작가는 그 말을 듣고 또다시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사내 대장부의 위신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셈이구려. 그래서 판관 사령이 된 것은 그때부터의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편네의 콧대를 꺾어지려고 엄포를 놨을 뿐이지 이혼을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거든요. 상대방은 그런 약점을 다 알고 있으니까 큰 소리를 치고 나온 게 아니겠소. 큰 소리만 쳤으면 좋았겠는데 그날 밤에는 실력 행사로 나오니 사람이 죽을 노릇이지 뭐예요. 실력 행사라니? 실력 행사가 무슨 소리요? 밤이 되어 여편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여편네가 말을 들어먹어야죠. 이혼한 남자한테는 죽어도 몸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태가 그렇게 되고 보니
나는 이혼이라는 말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을 테니 제발 사람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수밖에 없었지 뭐예요. 김삿갓은 그날 밤의 광경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아서 또다시 포복절도를 하였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완전히 엄처시아가 되어버렸다는 말이군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밤이었구려. 오만석은 엄처시아라는 말이 듣기가 거북한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노영도 짐작하다시피 나는 입심에도 자신이 있는 편이고 힘도 보통은 넘어요. 그러나 여편네한테는 몇 차례 당하고 나니까 저 시야가 안 될 수가 없더군요. 김삿갓은 또다시 웃으며 묻는다. 마누라한테 몇 번이나 당했기에 그런 말을 하오. 그 후에도 그 비슷한 일을 여러 번 당한 모양이죠. 이왕 말이 났으니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겠소이다. 여편에는 시집 온 지 석 달쯤 되자 배가 자꾸만 불러오는 게 아니겠어요? 물어보나마나 뱃속에 전 남편의 씨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시집을 온 거죠. 이러나 저러나 생각조차 못했던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물론 이혼까지 한 생각은 없었지만은 이번 기회에 나의 위신만은 단단히 회복시켜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혼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왔죠. 제 아무리 콧대가 높은 계집이라도 이것만은 굴복을 아니할 수가 없으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더니 옆에 나가 뭐라고 한 줄 아시오? 나 원참 기가 막혀서. 마누라가 뭐라고 했기에 그처럼 기가 막혔다는 것이요? 세상에 나 같은 바보는 없다는 거예요. 바보라니? 시집 올 때 전 남편의 아이를 베고 왔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는 것인데 어째서 바보란 말이요? 마누라 이론은 그게 아니에요. 가령 누가 암소를 한 마리 사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암소가 새끼를 베고 있었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횡재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도록 좋아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우에도 그와 똑같은데 당신은 자기가 횡재한 줄도 모르고 어째서 이혼을 하자고 사람을 볶아대느냐고 나를 마구 몰아세우는 거예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또다시 포복절도를 하였다. 자기 자신을 새끼를 베고 팔러온 암소에 비유한 것은 천하의 명답이구려.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셨어? 여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치에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누가 암소를 사왔는데 그 암소가 새끼를 베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나 횡재를 했다고 좋아할 것은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김삿갓은 고개를 옆으로 기울였다. 유복자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오. 그러나 사람하고 소새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지 않소. 소는 성이 없는 짐승이니까 누구의 소유물이 되어도 상관이 없지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 법이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그 점이 문제인데 그 점은 어떻게 해결하셨소? 오만석은 잠시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마누라의 주장대로 오일복이라고 해버렸다고. 오일복이라뇨? 아니 그럼 전 남편의 성도 오씨였던가? 아니죠. 그 사람의 성은 곤가 있는걸요. 그러나 아이의 성은 반드시 나의 성을 따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삿갓은 유복자의 성을 오가로 했다는 말에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다. 다른 일과 달라서 어린아이 성은 반드시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었다. 어린아이의 성을 오시려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구려. 그 아이가 권씨 아이였다면 친아버지가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아이의 성은 친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옳을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째서 권씨를 오시려 했단 말이오. 그렇잖아도 나 역시 그런 날을 해보았답니다. 그러나 마누라의 주장은 이 아이의 성은 반드시 오시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째서 오시려 해야 한다는 거죠? 마누라의 말인죠. 자기는 오만석의 아내이지 권모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씨 아내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오씨의 소유니까 그 아이의 성은 반드시 오씨로 해야 옳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오씨네 밥을 먹고 자라가야 할 판이니까
그 성을 권치로 해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이 대단한 여자로군요. 그것만은 여편네의 고집이 지나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우리 두 사람의 친자식처럼 키워나가기는 하되 성만은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자는 말도 해보았어. 그러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자는데 어째서 안 된다는 말인가요? 자기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의 성을 오시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마누라로 인정하지 않는 증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나요? 만약 그의 성을 기어이 권치로 해야 한다면 자기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지 뭡니까? 그 이상 우겨대다가는 이혼을 당할 것만 같아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오일복이라는 이름을 나의 호적에 넣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호적상으로도 어엿한 내 자식이 되어버린 셈이죠. 김삿갓은 또다시 웃음이 솟아나왔다. 이래저래 당신은 마누라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왔구려. 허기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행복스러운 일인지도 모르죠. 친구들한테서 판관사련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매우 거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인이 살림은 잘해주시오. 김삿갓은 진작부터 궁금하던 일을 이제야 물어보았다. 오만성은 마누라의 살림살이 얘기가 나오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편네 저라는 것은 팔불출의 하나라고 하지만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내 집 사람처럼 살림을 잘해주는 여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살림만은 그야말로 물쓸 틈이 없게 잘해줘요. 고집 센 것이 결점이기는 하지만 세상에 결점 없는 여자가 어디 있겠소니까. 고집은 세도 남편 공대 하나만은 놀랍도록 잘해주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잠자리 공대도 그만이고요. 부부란 그거면 됐지 그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어니까. 안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주인 마누라는 청산과부라는 불행을 신속하게 청산해버리고 이내 재혼하여 오직 새로운 현실에만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으로 보아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행복형의 여성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였다. 두 사람이 이야기에 열중해 있는데 문득 방문 밖에서 주인 마누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술상을 차려왔으니 당신이 받아들여 가세요. 오만석은 방문을 열고 내다보다가 아니 이거 웬 술상이지? 하고 묻자 주인 마누라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손님이 점잖으신 분인 것 같아서 술상을 차려왔어요. 당신이 손님을 모시고 한잔 나누세요. 너무도 뜻밖의 한데 김삿갓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문 밖에 서 있는 주인 마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재워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술까지 주신다니 이렇게도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손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저희 집 양반도 술을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두 분이 천천히 드시면서 환담을 나누세요. 그야말로 현노영처다운 아름다운 마음씨였다. 주안상을 살펴보니 부고자반에 고사리 부침 같은 안주가 서너 가지나 놓여있는 것이 보통 정성이 아니다. 김삿갓은 주안상을 둘러보며 감탄을 맞이 않았다. 부인은 마음씨도 곱지만은 음식 솜씨도 훌륭하신가 보구려. 오만석은 술을 따라주며 대답한다. 고집 하나만 빼놓으면 나무랄 데가 없는 여편네지요. 술을 마셔보니 술맛도 기가 막히게 좋았다. 이 술은 술전에서 사온 술이 아닌가 보구려. 혹시 부인께서 손수 담근 술이 아니요? 맞습니다. 내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편네는 제철만 되면 산딸기, 모루, 다래 같은 열매들을 잔뜩 다물어 가지고 술을 직접 담근답니다. 마누라 덕택에 술만은 언제나 좋은 술을 먹지요.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 분이요. 김삿갓은 술을 마셔가며 행복스러운 가정을 처음으로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김삿갓은 주인 마누라가 남편을 위해 손수 담갔다는 모르주를 마셔가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생각해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살아있는 사람치고 행복스럽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행복을 바란다고 해서 누구나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가세가 비난하면서도 행복스럽게 살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대광실에서 부유하게 살아오면서도 불행에 우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러고 보면 행복이란 반드시 돈과 직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도대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좌우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것은 각자의 심성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란 행복할 수 있는 심성을 타고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행복스러울 수 있는 심성이란 도대체 어떤 심성이라야 하는 것일까? 오만석의 마누라의 경우를 두고 한번 생각해보자. 첫째, 오만석의 마누라는 첫 남편이 죽자 청산과부라는 불행을 신속하게 청산해버리고 오만석과 서슴지 않고 재혼함으로써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첫 남편의 아이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나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응당 당신의 자식이라야 해요. 하고 말하며 오만석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친다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물론 윤리적으로 봐서는 그랬단 말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경우에 있어서 오만석을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는 결의만이 중요한 것이지 윤리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해 가려면 몸에 쌓이는 노폐물을 신속히 배설해버려야 한다. 불필요한 물건을 몸 안에 그냥 쌓아두고 있으면 그로 인해 고장이 나고 병이 생긴다. 행복이라는 것도 건강의 생리와 같아서 불행하게 될 요소를 몸 안에 그냥 간직하고 있어서는 절대로 행복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오만석의 마누라는 그런 것을 일일이 계산해가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다만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그런 태도로 나왔을 것이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녀의 강한 의지야말로 그녀가 행복을 쟁취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이 순간부터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가겠어요. 만약 어느 마누라가 그런 말을 했다면 어느 남편이 그 아내를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기 자신의 분수와 의무를 잘 알고 있어서 그 점을 어디까지나 성실하게 실천해 옮겨나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 세상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엄처시야에 살아가는 남자들이 의외로 많다. 강자 없는 여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데 강자가 도를 지나치면 엄처가 된다. 엄처가 얼마나 고약하면 칠거지약의 하나로 투거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것인가. 대개의 마누라들은 남편을 휘잡게 되면은 남편을 숫제 엉덩이에 깔아 뭉개려고 덤비기가 일쑤다. 마누라가 그처럼 날뛰기 시작하면 남편들은 기가 죽어서 해야 할 일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은 이래서 생겨난 속담이겠지만은 판관 사장인 남자를 격려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만석의 마누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엄처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건방대 한 개를 가지고 오면서 평생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고 호언 장담에 허풍선이 오만석을 멋들어지게 업어넘긴 것을 보면 그녀에게도 엄처의 소질이 풍부함을 쉽게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뿐이랴. 이혼 말이 나오자 그날 밤부터는 남편을 곁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는 것만 보아도 그녀가 무시무시한 엄처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일단 순하게 휘어잡고 나서는 남편을 마구잡이로 깔아뭉개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 후부터는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어디까지나 가장으로 존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오만석의 고백에 의하면 마누라는 남편을 위해 술도 손수 담가지고 잠자리도 더할 나위 없이 잘해준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그녀야말로 자신의 분수를 잘 알고 있는 현모양처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노자라는 책에 보면
어진 임금이 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비게 한 뒤에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오만석의 마누라는 노자라는 책을 읽었을 리는 만무하다. 다만 그녀는 선천적으로 그런 부덕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고문당한 후유증이 발동하여 다음날은 길을 걸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염치불구하고 사흘을 더 묵게 되었는데 주인 마누라는 손톱만큼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시종이 여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걷기가 불편하시거든 다리가 완쾌됐을 때까지 안심하고 저희 집에 유숙하세요 하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김삿갓이 나흘째 되는 날 길을 떠날 때에는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산속에서 시장하시거든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슬기로운 여성이었던 것이다.